unfold. (197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00도 안 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심지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조차 전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을 현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과 현대중공업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뭔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허벌판 사진, 딱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 거대한 배와 조선소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핵심 동력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리더십의 본질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죠. 1971년의 대한민국. 자료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90였다고 나와요. 네, $290.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고 가발이나 섬유 같은 경공업으로 근근히 외화를 버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잖아요. 정부는 중화공업화를 선언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걸 무모한 도박이라고 대놓고 비웃었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은 이 싸움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해버립니다. 그는 조선업을 그냥 배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하는 건설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아예 판을 다르게 본 거군요. 남들은 배라는 생소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설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을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네, 미지의 영역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익숙한 영역으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문제를 재정의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해결 가능한 과제로 만든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그는 조선업이 철강, 기계 같은 모든 연관 산업을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의 엔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전은 정말 거창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소 건설 자금이 당시 현대건설 전체 자산을 몇 배나 뛰어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국내에선 방법이 없으니까 해외 차관을 구하려고 직접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런데 거의 빈손으로 갔습니다. 담보로 잡힐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실적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계획서 하나만 들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죠. 1971년 런던. 정주영 회장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문을 두드리지만 예상대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은행 측 반응이 아주 단호했죠. 배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만들 공장도 없고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당신들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그건 몽상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거절이죠. 그렇죠. 데이터만 놓고 보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데요. 여기서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승부수가 나옵니다. 은행을 직접 설득하는 게 막히니까 그는 은행이 신뢰할 만한 권위자를 먼저 내 편으로 만드는 우회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당시 세계적인 선박 컨설팅 회사였던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텀 회장이었군요. 이 회사가 당시 업계에서 가지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나요? AMP 애플도어의 추천서는요. 오늘날로 치면 신용평가사들의 최고 등급 평가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오케이 사인 하나면 은행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죠. 그런데 롱바텀 회장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더 근본적이었어요. 한국에 과연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산업적 DNA, 그 저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DNA를 물어본 거네요. 이건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그 유명한 500원짜리 지폐가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정주영 회장은 주저없이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롱바텀 회장, 영국이 철갑선을 만든 게 1800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 수군을 격퇴했습니다.
우리가 잠재력이 없다고요? 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 그것도 조선업 종주국인 영국 사람 앞에서 지폐 한 장 꺼내서 역사 강의를 한 거잖아요. 보통 배짱이 아니네요, 정말. 단순한 배짱을 넘어선 고도의 설득 전략입니다. 첫째, 추상적인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거북선이라는 구체적인 시각 자료로 보여줬고요. 둘째, 화폐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증거물을 활용했죠. 그리고 셋째, 영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역사적 우위를 아주 세련되게 보여줬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야기와 증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빌려러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는 DNA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거대한 서사를 팔러간 셈이군요. 그 서사가 통한 거고요? 네, 결국 롱바텀 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은행은 이제 더 교묘하고 어려운 조건을 내겁니다. 추천서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들 배를 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요. 배를 사겠다는 구매자를 먼저 구해오세요. 그럼 돈을 불려주겠습니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요구잖아요.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팔 수 있는데 배를 팔아와야 조선소 지을 돈을 빌려주겠다니.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뜨린 거네요. 네, 사실상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는 대신 정말로 배를 팔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영업자료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하, 그렇죠. 울산 미포만의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25만 분의 1 축척지도, 또 다른 조선소에서 빌려온 26만 톤급 유조선 도면,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을 사려는 사람인데 판매자가 와서 모래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조선소를 지어서 당신의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는 그 자료를 들고 그리스의 선박왕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배 2척을 주문하면 그 계약금으로 영국에서 돈을 빌려 이 백사장의 조선소를 짓겠다. 그리고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당신의 배도 함께 만들어 약속된 날짜에 인도하겠다.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제안인데요.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100% 사기입니다. 그런데 리바노스가 이 황당한 제안에 서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박왕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요? 핵심은 계약 조건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2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거든요. 첫째, 당시 시장 가격보다 16%나 저렴한 가격. 이건 엄청난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번째였죠. 만약 약속된 날짜에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받았던 계약금의 이자까지 모두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환불 보증 조항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독소 조항을 스스로 계약서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면 그대로 망하니까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걸 믿어달라고 위험을 끌어안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를 넘어선 심리전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조항은 리바노스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인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성공하면 싼 값에 배를 얻고 실패해도 내 돈은 이자까지 받고 돌려받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게는 실패 즉시 파산을 의미하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건 배수진이었죠. 훗날 리바노스가 정주영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과 확신을 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조건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건 진정성이 이 불가능한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계약서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1972년 3월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기공식의 첫 삽을 뜹니다. 하지만 약속된 납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년 3개월. 네? 당시 기술로는 배를 만드는 거대한 작업 공간인 도크 하나를 짓는 데만 보통 3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도크를 다 짓고 나면 이미 납기를 훌쩍 넘겨버리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 조선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정주영식 발상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었죠. 아니, 그걸 동시에요? 네, 동시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도크를 만드는 동시에 그 옆에 공터에서는 배의 각 부분, 즉 블럭들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었댔네요. 엄청난 모험이었죠. 집안이 계속 움직이는 공사판 위에서 수백 톤짜리 쇳덩어리들을 용접해서 붙이는 건데 정밀도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배 전체가 뒤틀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공사 현장과 제작 현장이 뒤섞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았죠. 그런데도 그는 길이 없으면 길을 새로 닦으면서 가면 된다면서 밀어붙였군요. 그의 이런 현장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일화가 자료에 있더라고요. 1973년 태풍이 덮쳐서 현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지프차를 몰고 둑을 살피러 나갔다가 차가 급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요. 네,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간신히 창문을 깨고 탈출해서 무트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흠뻑 젖은 그를 경비원이 발견하고는 누구시냐고 물었죠. 그때 그가 소리쳤다는 말이 정말 야! 지금 사람이 빠져 죽는데 누군지는 알아서 뭐해? 빨리 밧줄 가져와. 그리고는 젖은 몸 그대로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고 하죠. 그렇죠. 죽을 뻔했는데 촌마디가 괜찮냐가 아니라 밧줄 가져와라니. 보통 사람은 쇼크 상태에 빠져 있을 텐데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현장 걱정뿐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보다 목표 달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그의 철학이 바로 그 유명한 이봐, 해봤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패배주의를 가장 경계했던 그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야말로 상상하고 일단 저지르고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네요. 그리고 결국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974년 6월, 착공 2년 3개월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준공식과 1호선 애틀랜틱 베라노의 명명식이 동시에 열립니다. 500원짜리 지폐에서 시작된 꿈이 백사장 위에서 거대한 강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명명식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그 웅장한 배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는 기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눈물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에 대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지독한 가난을 끊고 우리도 이제 중공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국가적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직접 붓을 들어 조선 입국, 즉 조선업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휘호를 써주었습니다. 한 기업의 도전이 나라를 일으키는 초석이 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군요. 이 성공이 전 세계에 보낸 신호는 정말 강력했겠어요. 코리아는 할 수 있다. 코리아 캔도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선박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500년 전 거북선의 DNA가 20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정주영 리더십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돈이 없을 때 신용과 이야기를 자본으로 만드는 능력. 둘째, 기존의 상식과 규칙을 파괴하고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창조적인 발상.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해봤어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불굴의 실행력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 신화로만 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 혁명이나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도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정주영의 방식은 바로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핵심을 꿰뚫어 본질을 재정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며 나아가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기존의 길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담대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는 없을까요?